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또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신림역 살인 사건에 이어서 또 무차별적인 흉기난동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네네. 무려 14명이나 발생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 접한 분들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공포스럽고 내 주위에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도 퇴근해야 되는 나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을까? 과연 국가는 나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범죄는 정말 예방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형사정책의 전문가인 저의 머릿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은 더 심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직접 내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네. 일상에서 이 안전이 위협받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요. 네네. 신림역 사건에 이어서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니 네. 왜 이렇게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앵커도 저한테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사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묻는 거는 범죄가 묻지마 범죄인데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국가가 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답을 했는 거예요. 왜 이런 원인 관계가 없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공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국가가 아주 쉬운 대답을 했죠. 이건 묻지마 범죄야. 다른 말로는 우리도 원인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써 20년 이상 진행해 왔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물어보셨는 거예요. 원인 하나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원인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성격장애지 절대로 범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사건에 국가는 너무 쉬운 대답을 했고, 그 너무 쉬운 대답에 형사정책으로 사이코패스가 원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가는 만들어 놓았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네.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경기남부청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경기남부청장님도 이제 같이 아침에 저도 취재 차원에서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열어두고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이 오자마자 첫 번째 했는 말이 내가 펜타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으면 이러한 약간 피해망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좀 조사를 했는가 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었던 그 기록을 확인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사실 정신질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인 어떤 견해는 밝혔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이러한 정신질환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게 정신질환이 이 범죄의 원인이라면 이 범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0만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 병이 치료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차피 신상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김성수도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정신질환에 대한 단약을 했다라는 측면이 언론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이 정신질환, 정말 단약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저는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테러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행 당시에 보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요.
네네. 이후에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행동에서도 어떤 특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범죄가 세 가지, 보통 국민들이 분노 범죄라고도 볼 수 있고 모방 범죄라도 볼 수 있고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열어놓고 어제 저녁에 이제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의 측면을 뭐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동기에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노였다는 거죠. 91년에 여의도에 대한민국을 가장 공포로 몰아넣었던 자동차 질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를 여의도 광장에 질주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거기서 그 자동차가 멈춰져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사건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자동차로 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고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정말 닥치는 대로 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상을 입히고 있는 거거든요, 흉기로. 그러면 네. 그만큼 이 상황은 분노가 극단적으로 치달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분노가 극단적으로 치달은 범죄면 그렇게 후드를 덮어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 사건 같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그 범죄를 잡힌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노가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지금 있는 이 범죄를 보면 분명히 자기가 범죄를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 분명히 전자는 분노 범죄지만 뒤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모방 범죄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말 누가 나를 따라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게 정신질환적인 측면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제 이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이제 최초로 경기 남부청에서는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뒤에 있는 부분 정말 분노가 있었는지 모방의 어떤 의도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 이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그런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일반인보다는 사물의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니까 형벌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앵커님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겠죠.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겠죠. 예. 그러면 그러한 위험한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치료감호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성격장애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정신질환으로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사회에 내어보내지 않고 그 형기가 줄어들거나 아예 처벌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사회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주치료 법무병원에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질환이 치료될 때까지 그러한 어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이 형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에게 국가가 너무 쉽게 이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내어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면 국가가 이 사람의 정신질환을 해주고 치료될 때까지 일정 시설에 수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범행 당시에 보인 행동을 보면 이제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후드를 눌러 쓴다든가 이런 특징을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계획범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처벌에서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이 사람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 앵커께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패널로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파편 하나를 가지고 그게 사자다, 이게 뭐 코끼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분명히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범한 정황이 분명하고 이 사람의 범행의 계획의 마침표는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안에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도 계획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죄 순간에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얼굴을 가리는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계획성이 있고 또 이 범죄의 유형은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장 살인범죄 중에 형량이 높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뭐 살인의 그 단어가 그렇게 나가서 그냥 쓰는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죄였다면 당연히 가중처벌하는 게 맞죠. 여기서 두 가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날 백화점에 있던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어떤 시민들이 자창을 입었을 때 지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좀 생명의 위험을 조금 이렇게 지나섰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그 정년을 곧 앞둔 경찰관이 이 사건을 신고를 받습니다. 받을 때 한 400m 있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늦게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걸어서 뛰어갔고 옆에 있는 경찰관은 방패를 하나 들고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신속하게 한 6시 5분 정도에 잡히잖아요. 예. 그 순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의 행동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어떤 노력이 더 많은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정말 용감하게 대응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 말씀 주십시오.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애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100% 앵커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라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정책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갔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은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에 있는 형사정책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위험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형사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공중 밀집 장소에 들어갔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공중 밀집 장소에 들어가거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나 박물관에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하잖아요.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흉기가 없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나는 무기가 없는데 나는 흉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무기와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공간은 절대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조금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공중 밀집 장소에 들어갈 때는 저는 휴대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소지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검찰도 이제 제발 수사권 갖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검찰은 범죄가 발생한 다음 그 가해자를 잡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잡는다는 이유는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형사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특히 경찰은 지구대 차원에서 저는 파출소 차원으로 전적으로 확대하고 그 파출소 다음 단계인 어떻게 보면 방범 초소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 전반적인 생활 영역 속에 경찰이 어디든지 존재를 하고 시민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찰이 정말 순식간에 나타나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수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범인을 잡는 데 집중하면 이미 국가는 위험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안 정책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한번 앵커 기억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는 검경은 수사권밖에 없었어요. 검경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정책이라는 치안 정책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해서 저는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신림역 사건 모방 사건 아니냐, 모방 범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네네. 이번 사건 이후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에서 8월 4일 오늘입니다.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네. 그러면서 흉기 사진도 함께 올리는 일도 벌어졌는데 네. 예, 이거 추가 범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 이런 글들이 세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이런 글 그러니까 4월 1일 만우절에 그냥 국민들을 놀래키는
거리다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냥 처벌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그 학자님들과 일부 어떤 그 변호사님들이 이런 거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형사정책을 만드는 저희로서는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게 더 훨씬 좋은 형사정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한 가지 국민들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해서 협박과 그다음에 어떤 그 살인 예고를 하는 것은 저는 테러와 유사한 행위라고 바라보고 이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그냥 대략 대면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테러 방지법도 바꾸고 그 안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어떤 협박성 글을 올렸을 때는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포탈에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위험한 테러글인데 왜 이 글을 지우지 않느냐고. 그래서 포탈에게 보다 이런 어떤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형사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